근데 저는 사실 투자는 젊은 사람들 따라가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MZ세대들을요? 늘 젊은 사람들이 그 투자를 선도해 왔습니다. 아파트가 신축이 그 시장을 선도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자산군에 같이 올라타 있으면은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미국 주식이고 크립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 시계열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종후에는 더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이 지금 저는 한국 부동산은 아닌 것 같고, 범용 부동산은 그들은 그냥 돈을 벌었을 때 그냥 하이엔드 주택 하나 사고 싶은 것 같고요. 투자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같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따라갈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시장 이렇게 보시는 작가님은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수도권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고 보시나요? 주택은 그냥 해당 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에는 자가주택 마련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뭐 너무 비싸게 이제 뭐 무리해서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는 게 과거에 2010년대에 너무 그 초고가, 초고 상승을 했었던 거를 22년 말까지 보다 보니까 약간의 포모라든가 이런 게 금방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시경제 관리 기조상에서는 주택 가격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지향을 하면서 통제와 컨트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뭐 내가 산 주택만 뭐 초과 상승하고 이런 일은 이제는 잘 발생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주택이라는 게 그냥 계획된 대로 이제 뭐 안전하게 짱짱하게 갈 것 같습니다. 자기 소득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뭐 튈 것 같아, 이런 발언에 너무 의식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럴 일은 별로 안 생길 것 같다. 위든 아래든 별로 안 생길 건데, 그냥 당장 있는 집 당장 팔 필요도 없고, 없는 집 무리해서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가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는 거랑 별개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건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그냥 집 사면은 대충 다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기획하고 있는 막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좋아할 만한 하이엔드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그냥 같이 이제 뭔가 상당한 투자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범용적인 경기 사이클 따라서 갈 거라서 그게 엣지 있는 투자 대안이 되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그냥 리스크 리턴에 그게 있으니까, 요새는 저는 미국 지수나 높은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나 비트 같은 것도 크립토도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알트는 모르겠고요. 그런 생각에서 좀 투자를 좀 다양하게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너무 집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집이 있어도 막 집이 폭락할까 하는 그런 불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무주택자분들이랑 내 집 마련은 해라. 지방 부동산 시장 매매는 왜 이렇게 좀 둔화되고 있고, 올해는 좀 회복이 될까요? 뭐 정부가 지방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뭐 오늘 나온 것만 하더라도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의 뭐 여러 가지 혜택 기준을 좀 더 완화해주고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지방 아파트가 좀 비선호되고 있는 전반적인 현상은 출산율이라든가 아니면 지방도시 소멸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강세로 갈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방 역시 그 생태계가 있는데, 그 생태계 안에서는 또 서울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그대로 있거든요. 학군지 중심, 신축 중심, 역세권 중심, 일자리 중심으로 그 안에서도 다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수요가 변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잘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구 소멸과 이동이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 다 각자 다른 좀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은 전국적으로 주는 영향은 이미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져서 소멸 예정 지역에 대한 비선호, 그 다음에 수도권에 대한 선호, 특히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에 대한 선호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2년 동안에. 그리고 그 안에 다시 또 미시적으로 보면은 뭐 학군지랑 역세권 등등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인구들도 이제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좋은 입지를 사야 되는 게 이제 글로 몰려들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나이가 되신 분들 언젠가는 이제 가시게 되면, 근데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오는 건 사실인데 새로운 인구가 이제 너무 적다는 거죠. 왜냐면 저출산으로 옛날부터 저출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구도 이제 점차 줄어들잖아요. 또 서울의 인구가
서울의 부동산이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좋은 입지가 막 계속해서 뭐 그 사람들이 찾는 데라서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한계는 있는 지점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뭐 제 피카오 코리아 책 읽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25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별 뭐가 없지만은, 그게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수도권의 성장이 끊어지는 시점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국내 이민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국내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수도권이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끊어지는 과정에서는 수도권도 위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위축이 될 때는 또 결국에는 시장이 위축이 되면은 그 안에서도 뭐 오르는 지역도 있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락의 사이클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뭐 2030년대 전후니까 그냥 지금 바라봤을 때는 당장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고요. 다만 2030년을 언저리로 한 시점부터는 그때는 초등학생 입학 연령대가 너무나 감소하거든요. 그 출생아 수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체감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명목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가 많이 되겠죠. 지금은 그러니까는 한국이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생산 가능 인구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명목으로 3%대 중반은 성장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신규 유입이 사라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 명목으로 성장률이 거의 안 나오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안 나오는 과정에서 워낙 소각이 없다면 그 명목 가액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비트코인도 얘기해 주셨죠. 최근에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급등하면서 주식, 부동산, 전통적 자산 시장에 상대적 관심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죠. 뭐 약간 주식은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은 좀 약간 하이엔드, 그 다음에 주식, 코인은 비트코인 쪽으로 몰려가는 게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나라 제 부동산 시장에 좀 오래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때가 쉬웠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한두 채 사는 게 아니라 막 몇십 채, 뭐 몇백 채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마 요즘에 제정신이라면은 몇백 채 사는 선택은 안 하실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막 몇백 채씩을 살 수 있었던 거는 세제도 있었지만은 부동산이 지고지순하게 성장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어쨌든 뭐 자기 한 채 있으면 나머지는 투자를 좀 돌려볼까 이런 생각이 보편적인 것 같고요. 그 대상도 다른 주택이었던 경우가 많은데 전세 끼고 한 채 더 사놔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전세 끼고 한 채를 더 사놔야 되나 그냥 뭐 이제는 미국 주식 하는 분도 많아졌고 그래서 굉장히 자산 시장이 다양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투자는 젊은 사람들 따라가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MZ 세대들을요? 늘 젊은 사람들이 그 투자를 선도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가 신축이 그 시장을 선도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젊은 사람들이 항상 약간 열려있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자산군에 같이 올라타 있으면은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미국 주식이고 크립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안 좋아 보인다 아니면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물론 위험하죠. 모든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긴 시계열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종후에는 더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사실 비트 2013년에 처음 바이럴 될 때 사기다, 스캠이다. 너는 왜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사냐. 이런 게 엄청 많았고 2017년에 좀 대중화되면서 비트 사이클 한번 왔는데 또 하락하니까 봐라 하락한다 했지, 폭락한다 했지, 가치 없다 했지, 뭐 온통 이런 거였고 2020년에 또 사이클 오니까 또 그런 거 사지 마 어떻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도권에 편입이 됐고 그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제도권 시장의 한 대체 자산으로 선택이 됐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이 지금 저는 한국 부동산은 아닌 것 같고 범용 부동산은 그들은 그냥 돈을 벌었을 때 그냥 하이엔드 주택 하나 사고 싶은 것 같고요. 투자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따라갈 필요가 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얘기해 주셔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잘 되신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부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지금 한국 시대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25년에 지금은 신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전보다 언제나 뭐 상대적인 거니까요. 과거 대비 좀 더 열려 있다고 보세요? 저는 부자 될 기회는 훨씬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 작가님도 제가 자꾸 죄송한데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라는 말은 이 말은 이제 빅 유튜버 그렇죠. 보세요. 이제 큰 인플루언서들 마켓이 일단 엄청 커졌죠. 맞아요. 인플루언서 마켓 엄청 커졌고 인플루언서만 마켓이 커진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마켓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소득 부자들은 의사, 변호사 막 이런 뭐 전부 사자와 전문직이었고 대기업 종사자였는데 지금은 이런 종사자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화장품 인디 벤처들 브랜드가 4만 개가 넘어가고요. 그 4만 개가 넘어가는 인디 벤처 브랜드 사장님들 지금 현재 다 잘 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부는 엑시트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나라보다 좀 더 잘 된 게 그 벤처 생태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 기업 벤처 생태계도 잘 돼 있고 크립토 벤처 생태계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회사들이 한국의 그 기저 생태계를 뭐 짱짱하게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지는 생태계에서 나오는 소득부자들이 더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아니, 저도 뭐 부의 사다리가 끊어진 부분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예전과 확실히 좀 달라지는 거는 저도 뭐 유튜브로 저도 좀 잘 된 케이스이기도 하고 주변에도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틱톡 잘 된 사례들이 있는데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직, 뭐 의사, 변호사분들이 큰 돈을 벌죠. 그분들은 근데 사실 20살 때나 아니면 재수를 해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면 기업체에서 이제 임원이 되는 케이스인데 네. 사실 기업체 임원이 되려면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 우리나라는 또 연공서열적인 그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한 15에서 20년이 무조건 있어야 돼. 필요한 거죠. 지금의 인플루언서 시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이런 채널의 시대에서 시간을 되게 압축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20살 때 의대나 뭐 사법고시나 뭐 로스쿨 가지 않아도, 그 다음에 내가 꼭 기업에서 15년에서 20년 동안 내 뼈를 갈아 안 넣지 않아도 내가 어떤 타이밍과 내 재능과 노력이 잘 만나면 몇 년 안에도 약간 좀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좀 열려있는 창? 지금 사실은 그 화장품 벤처 브랜드들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화장품 벤처 브랜드 대표들이 화장품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다 ODM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예를 들면 출판업을 하면은 출판 뭐 인쇄기 뭐 이런 거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이런 걸 OEM, ODM을 하고 지금은 아이디어 하나로 얼마든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 있는 상장 기업들도 보면은 제조 공장 없어요. 다 TSMC한테 외주를 주지. 그냥 설계만 하면서 그냥 얼마든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OEM, ODM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기획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 기획은 대중성을 잘 읽는 사람들에게 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소셜 관련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성과가 나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제품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다 OEM, ODM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도 저도 직장 생활을 17년 넘게 했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갖고 있는 그 관료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관료제 하에서 저희 같은 소위 프리랜서형 비즈니스를 하는 개인 사업자형 분들이 이제 그런 관료제 기업에 가시면 적응 못 하고요. 못하죠. 네, 그래서 김 작가님은 이제 큰 회사 가시면 이제 저는 절대 못 회사 생활 들어갑니다. 어렵고요. 근데 거꾸로 그쪽에서도 나오면은 이제 뭐 이런 야생에서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책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 그리고 특이점이 더 가까이 왔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결국은 미래가 전 세계 사무직 일자리가 AI를 통해서 다 대체가 될 것이고 그 사무직 일자리가 초기 단계는 챗봇으로 대체되지만은 중간부터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되게 섬뜩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유럽에서는 AI 기업들의 슈퍼 프로핏 기업들에 과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개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적응을 하려면은 조직에 속해 있는 걸로만 너무 안정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외부 마켓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연착륙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부동산 돌아와서 지금도 유튜브 상에 뭐 부동산 관련된 썸네일 아니면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검색하면 부동산 관련 뉴스 많은데 요즘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속지 말아야 되거나 가짜 신호 이런 건 진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뭐 좀 그런 거 하나 정도 있을까요? 저도 유튜버로서 예전에 그냥 출연만 하는 약간 전문가였는데 이제는 채널을 운영하게 되는 그 유튜버로서 갖게 되는 생각이 확실히 부동산 관련해서 썸네일이나 내용이나 컨텐츠가 자극적이 된 것 같습니다. 운영자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운영을 지금 영상도 거의 한 5,000개 가까이 되시니까 더더욱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저도 과거에 출연하면서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달까 근데 이제 운영을 하면서부터는 그냥 이 문법은 이 세 개의 문법은 약간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그 프로토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안 좋은가라고 약간 증폭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들어가지고요. 유튜브를 보실 때는 기계적으로 그냥 강력한 썸네일을 단다라는 거를 약간 완화 수단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폭락합니다. 폭등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폭락은 이런 겁니다. 올해 마이너스 한 2% 빠진다. 이게 폭락이고 폭등은 올해만 한 플러스 4% 정도 올라간다. 이런 게 폭등으로 썸네일을 어마어마하게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완화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쨌든 되게 소중한 내가 소득으로 번 거잖아요. 그걸 썸네일 하나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할 수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영상 또 전체를 보시고 플러스로 늘 죄송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갑자기 자기 고백. 아, 어쩔 수 없이 아, 네. 이게 시청률과 조회수를 신경 쓰다 보면 저도 점차 플러스로 저도 뭐 다른 채널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 저도 다른 채널에서 자극적인 게 올라오면서 제게 밀리는 걸 느낄 때마다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자극적인가 못 느낄 정도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채널도 저희 영상을 썸네일 보면서 또, 이 정도 해도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좀. 저는 애널리스트 마켓에서도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매수 매도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업황 정리하고 투자 의견 정리하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자기의 목표가 얼마다 투자 의견 제시하게 돼 양식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세 번째 칸을 열심히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모든 글에 항상 매수 의견이 나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기계적으로 매수가 나가는 그 포맷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건데 왜냐하면 리포트에서 매도는 잘 못 치잖아요. 유튜브 썸네일의 기본 포맷이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막 강력하게 되도록. 그래서 그냥 썸네일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하시고 내용을 좀 깊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아마 오늘 영상도 제가 볼 때 저는 최대한 썸네일이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저도 다해보도록 그렇습니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 근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나 가장 위험한 투자는 좀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주택에서 항상 문제가 돼왔던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상품으로 본다면은 정식 비아파트라든가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문제가 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조심해야지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논의해야 될 사항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주택이 몸테크 이런 건 이제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테크 하시기보다는 자기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그냥 새 집에 살고 싶으면 새 집 살고 그다음 투자는 투자로 돌리고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오래된 집에서 한 20년 고생하면 언젠가 새 집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막 너무 이제 길게 선택하시기보다는 항상 좀 짧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과 주임사자 부활 요거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지금 정부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아주 적극적으로 살리고 해왔었고요. 관련해서 혜택들을 하나 둘씩 쌓아가는 폼이 좀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저는 아마도 지금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수행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관련한 제도들을 한 번 더 공부할 그런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주택시장에서도 좀 엣지 있는 전략들을 생각해 내실 만한 것 같아가지고 그 주제를 지금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을 것 같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여러 주제들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 저자이신 최성원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질문으로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한번 좀 정리해 주시나요? 네, 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냥 횡보장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반기 이후에는 정책적인 변동성도 많고 그리고 그 정책적인 변동성이 거시 관리를 어떤 식으로 바꿀지 그러니까 4% 성장, 3% 대출 성장 이거를 바꿀지 안 바꿀지에 따라 가지고 지난 3년간의 그 부동산 시장과는 또 결이 다른 그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통화량과 연계해가지고 대출과 연계해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제도가 바뀌는 것 중에 좀 큰 거는 재건축 제도가 좀 많이 바뀌는데 재건축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2020년부터 맨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20년부터 막 부동산 갭 투자하는 거를 조금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재산이라는 얘기를 할 때 재는 이제 스탁의 개념이고 사는 플로우의 개념인데 재는 이제 자산이 많이 쌓이는 거고 사는 현금 흐름이 좋은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는 전부 오만 갭 투자 매각 차익만 얻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플로우가 안 좋아져서 현금 흐름이 이제 먹먹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항상 우리 옛말에서조차도 이제 스탁과 플로우에 대한 밸런스를 추구했던 것처럼 그 스킴으로 너무 과하 투자하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얻는 건 좋은데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모든 현금을 거기다 꼬라박게 되면은 그러면 현금을 망쳐가지고 부도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의 부도는 갖고 있는 부동산 강제 처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 그래서 늘 중도 중용 밸런스 추구를 하시면서 위험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부동산에 이슈가 생기면 작가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최상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